환율이 1,500원을 넘었습니다. 그냥 숫자가 바뀐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환율이 1,500원을 넘긴 게 딱 두 번밖에 없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잠깐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이 작년에 일본 여행을 갔다고 해봅시다. 그때 환율이 1,300원이었어요. 100만 엔짜리 여행 경비가 필요했다면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이었겠죠. 지금요? 같은 100만 엔을 바꾸려면 1,500만 원 넘게 필요합니다. 2년 사이에 여행 경비가 200만 원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게 여행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입 물가, 대출 금리, 마트 장바구니 가격, 전부 환율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일상을 생각해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켰더니 환율 또 올랐다는 자막이 보여요. 에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날 점심에 파스타를 드셨다면요, 그 밀가루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환율 오르면 밀가루 값이 올라요. 퇴근하고 주유소 들르셨다면요, 기름값은 달러로 결제해요. 환율 오르면 기름값이 올라요. 잠들기 전에 넷플릭스 보셨다면요, 달러로 구독료 내는 거예요. 환율 오르면 청구 금액이 올라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밥을 먹는 동안, 차를 타는 동안, 잠을 자는 동안 조용히 내 지갑이 얇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분위기 아세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보기가 무서워졌다. 해외여행 꿈도 못 꾸겠다. 내 적금이 달러로 환산하면 쪼그라들고 있잖아.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1,300원 시절 1,000만 원 현금을 들고 있던 사람은요, 지금 달러 기준으로 보면 그 돈의 가치가 13% 넘게 줄어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지가 된 느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서민들이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러면 왜 환율이 이렇게 오른 걸까요?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미국 금리가 높아서, 한국 경기가 나빠서, 트럼프 관세 때문에.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립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 값이 올라요. 달러 값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내려가는 거죠. 트럼프 관세도 맞아요.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관세 맞으면 수출이 줄고 달러 벌어들이는 게 줄어드니까요. 근데요, 이게 진짜 전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환율 상승에는 뉴스가 말해주지 않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미 이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 있어요. 환율 1,500원. 이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 숫자인지 역사를 통해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첫 번째는 1997년입니다. IMF 외환위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1997년 12월 달러당 1964원을 찍었어요. 지금 1,500원에 놀라고 있는데 그때는 2,000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어요?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어요. 대우, 쌍용, 동아, 우리 아버지 세대가 다니던 회사들이 문을 닫았죠. 금모으기 운동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국민들이 금반지, 금목걸이를 들고 나라에 바쳤어요. 그 처절함이 환율 위기의 민낯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09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어요. 그 충격이 한국에도 왔습니다. 2009년 3월 환율이 1,570원을 돌파했어요. 이때도 주식시장이 반토막 났고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2022년입니다.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요. 2022년 9월에도 환율이 1,440원을 넘었어요.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요. 미국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거든요.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입니다. 1,500원을 돌파했어요. 자, 이 패턴에서 공통점이 보이세요? 매번 환율이 튄 뒤에는 반드시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졌어요. 수입 물가가 올라서 장바구니 물가가 뛰었고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했고 결국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환율 위기는 항상 숫자로 시작해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났어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환율을 이해하려면 달러가 왜 강해지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달러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은 미국 연준입니다. 연준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곳이죠. 금리가 뭐냐고요? 돈의 가격이에요.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이자를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금리가 5%고 한국 금리가 3%라면요.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겠어요? 당연히 미국이죠.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립니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 값이 올라요. 달러 값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내려가죠.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 환율이 올라요.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한국 같은 나라들이 피해를 더 크게 받는 이유가 있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동네에 작은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해봐요. 옆에 대형 마트가 생겼습니다. 마트에서 세일을 하면 손님이 다 거기 가잖아요. 편의점은 손님이 줄어들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 같은 신흥국 시장은 그 편의점이에요. 돈이 대형마트인 미국으로 다 몰리는 거예요. 2022년에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올릴 때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아세요? 그해 상반기에만 약 25조 원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빠졌습니다. 25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국 정부가 1년에 쓰는 교육 예산이 약 90조 원 정도예요. 그것의 4분의 1이 몇 달 만에 나간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한테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신 분 있을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미국에 팔았어요. 1억 달러어치요. 환율이 1,300원일 때는 삼성이 원화로 받으면 1,300억 원이에요.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같은 1억 달러를 팔았는데 1,500억 원이 돼요. 200억 원이 공짜로 생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만들 때 원자재를 어디서 사요? 해외에서 달러로 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가격도 같이 올라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경쟁하는 나라들도 같이 환율이 오르거든요. 일본 엔화도 약해졌어요. 중국 위안화도 약해졌고요. 우리만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트럼프 관세까지 맞으면 수출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수출이 줄면 달러가 덜 들어오고 달러가 덜 들어오면 환율은 더 오릅니다. 악순환이에요. 비유하자면요. 환율 상승이 수출 기업한테 좋다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감기에 걸렸을 때 열이 나잖아요. 열이 나면 살이 좀 빠지긴 해요. 근데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환율 상승이 수출에 잠깐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게 경제가 좋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가 아프다는 신호에 가까워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남았어요. 자, 이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환율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환율이 그냥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반은 맞아요. 하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이 조용히 환율에 개입하고 있어요. 이걸 환율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단순해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동네에 과일 가게가 3개 있다고 해봐요. A 가게, B 가게, C 가게. 손님을 끌려면 가격이 싸야 해요. A 가게가 사과를 1,000원으로 내렸어요. 그러면 B 가게도 900원으로 내려요. C 가게는 800원으로 내리죠. 다들 가격을 낮추는 경쟁을 합니다. 나라들도 똑같아요.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자국 화폐 가치를 낮추려 합니다. 환율을 올리려는 거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돈이 달러로 쏠리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가 내려가죠.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해요. 근데 한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집 대출이자가 올라요. 기업 대출이자가 올라요. 경기가 나빠져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선택을 해야 해요. 환율을 지키려고 금리를 올릴 거냐, 아니면 경기를 지키려고 금리를 낮출 거냐. 이게 바로 지금 한국은행이 처한 딜레마예요. 환율을 지키면 경기가 죽어요. 경기를 살리면 환율이 더 올라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서민이 피해를 봅니다. 물가가 오르든지 일자리가 줄든지.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또 다른 거대한 변수가 있거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가 뭘 하고 있냐면요. 미국에 수출하는 나라들한테 관세를 매기겠다. 한국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인 게 있어요.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는 목적이 뭐냐면요. 미국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무역 적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쉽게 말하면요. 미국이 외국에서 사오는 게 미국이 외국에 파는 것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마치 월급보다 카드값이 많은 상황이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관세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요. 미국의 수출이 줄어요. 달러가 덜 들어와요. 원화 수요가 줄어요. 환율이 올라요. 이게 또 환율 상승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트럼프는 관세를 올리면서 동시에 달러 약세를 원한다고도 말했어요. 달러가 너무 강하면 미국 수출 기업이 힘들다는 이유에서요. 근데 금리가 높으니까 달러는 강해지고 있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 현실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 혼란이 전 세계 환율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피해는요, 항상 힘없는 나라들이 먼저 받아요. 자, 지금까지 퍼즐 조각들을 쌓았어요. 이제 전체 그림을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달러는 세계 경제의 바둑판이에요. 미국이 그 바둑판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그 위에서 말을 놓는 거예요. 바둑판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판 위에서 아무리 잘 두어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돈이 빨려 들어가요. 미국이 관세를 때리면 전 세계 수출이 흔들려요. 미국이 달러를 강하게 유지하면 다른 나라 통화는 약해져요. 한국이 아무리 열심히 수출하고 한국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조절해도 미국이 바둑판을 흔들면 우리가 놓은 말이 흔들립니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본도, 유럽도, 중국도 다 달러라는 바둑판 위에서 놀고 있어요. 2022년에 일본 엔화가 달러 대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을 때 일본은 자국 통화를 지키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했어요. 그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영국도 2022년에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당시 총리가 취임 45일 만에 사퇴하는 사태가 났어요. 환율 위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일자리, 정부의 운명, 서민의 지갑,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흔들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의 진원지는 항상 달러였습니다. 물론 반론도 있어요. 환율 1,500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 대기업 입장에서는 환율이 오르면 원화 환산 매출이 늘어나요.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기업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한국은 IMF도 버텼고 금융위기도 버텼다. 이번에도 버틸 거다. 맞는 말이에요.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약 4천억 달러 수준이에요. 이건 웬만한 충격은 흡수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솔직히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를지 아니면 다시 1,300원대로 내려올지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려요. 한쪽에선 1,600원도 간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미국이 금리 내리면 다시 안정된다고 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환율이 오르는 게 서민한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역사는 항상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갈라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냐고요?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달러 자산 비중을 조금 늘리는 걸 고려하세요. 이건 1달러가 10,000원 간다는 공포 투자가 아니에요. 과도한 베팅은 절대 금물입니다. 단순히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이에요. 전체 금융자산의 10%부터 20%까지 정도를 달러 예금이나 달러 ETF로 갖고 있으면 환율이 오를 때 해지 효과가 있어요. 해지가 뭐냐면요. 우산을 미리 사두는 거예요. 비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 하나쯤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달러 자산이 딱 그 역할이에요. 두 번째, 미국 주식 ETF를 고려해 보세요. 달러 자산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미국 주식 ETF예요. S&P 500 ETF 같은 거요. 이건 달러가 강세일 때 두 가지 이익을 동시에 봐요. 주가 상승 플러스 환율 상승. 국내 증권사에서 쉽게 살 수 있어요. 단 이것도 전체 자산의 20%부터 30% 이하로 유지하세요. 올인은 언제나 금물입니다. 세 번째, 변동금리 대출을 점검하세요.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들, 환율이 오르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지금 대출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 확인하시고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상담 받아보세요. 금리가 1% 오르면 1억 원 대출 기준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100만 원 늘어납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5년이면 500만 원이에요. 네 번째, 지금 당장 과도한 공포는 금물입니다. 1달러가 2,000원 간다, 환율이 폭발한다, 이런 극단적인 예측에 흔들리지 마세요. 한국은 1997년 IMF도 버텼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버텼습니다. 외환 보유고도 충분하고 국가 신용도도 안정적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차분한 대비입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환율 1,500원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이 신호를 무시한 사람은 피해를 받고 준비한 사람은 기회를 잡았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매번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아무것도 몰랐던 서민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호가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아셨으니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몇 년 후 여러분의 지갑을 가를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것만 남겨주세요. 지금 환율,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